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서울병원 구강암면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악동 골 증강술,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옵션 중에서 좀 더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논문들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치아가 결손되면 1년 동안 폭은 25% 정도 감소한다고 하며 특히 다수의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1년 동안 평균 4mm 정도의 높이 감소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고릅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1999년도 미씨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발치 후 2에서 3년이 될 때까지 총 40에서 60%의 치조골의 폭이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여 년 전 잔존골에 대한 분류를 하였던 논문이 있는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단순한 분류법이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클래스 1은 치아가 있고 함기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뼈는 두껍고 점막은 덜 치밀한 상태이지만 발치 이후에 점점 리모델링의 과정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상악동 함기화라는 것은 오스테오클라스트, 즉 파골세포의 활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파골세포는 점막, 사이너스 플로어, 치조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발치되면 그 자극으로 인해 오스테오클라스트의 활성이 나타나게 되고 사이너스 캐비티가 점점 커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함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뼈는 점점 얇아지고 점막은 두터워지게 됩니다. 결국 골폭도 감소하게 되지만 상악의 경우에는 치조골의 높이도 감소하고 상악동의 함기화도 같이 나타나면서 상악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심고자 할 때 잔존골의 양이 부족해서 상악동 부위의 뼈를 만들어야 하는, 즉 사이너스 본 리제네레이션을 해야 하는 일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출판된 최신 도서를 읽다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해당 논문을 찾아보았더니 많은 환자들에게서 골 증강술이 필요했고 2016년도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22.1%의 환자에게서 상악동의 골 이식술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골 증강술에서 사이너스 본 리제네레이션, 즉 오구멘테이션을 하는 술식에는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치조정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측벽으로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아래의 팩터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초창기 1996년도 때만 해도 머신드 서피스 임플란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12mm 이상의 픽스처를 식립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골이식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1996년도에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선택함에 있어서 잔존골의 높이에 따라 클래스를 분류하였고 각 클래스별로 수술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잔존골 7mm 이상일 때는 크레스탈을, 그보다 낮을 때에는 라테랄을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SLA 서피스가 개발되면서 10mm 이하의 길이가 되어도 예후가 좋았기에 골이식 양이 줄어들었고 이후의 논문들에서는 잔존골의 기준을 5mm로 정하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현재까지 다양한 기구와 재료들이 개발되면서 술자의 손에 많이 익숙하고 편안한 술식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국내에 출시된 여러 가지 기구들이고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기구들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상악동 골 증강술,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좀 더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수압 거상 키트를 이용한 상압동 거상술 및 임플란트 식립을 설명하려면 예전의 방식은 어땠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크레스타를 하기 위해서는 오스테오톰을 했습니다. 서머스가 1994년도에 제안한 방법으로 치조정을 통해 골을 삭제하고 사이너스 플로어에 접근한 다음 말렛등의 기구를 이용해서 사이너스 플로어를 골절시키고 이식제를 충전하고 그런 방식으로 상악동 막을 거상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장점으로는 드릴링하지 않아도 되었고 주변골을 단단하게 다지는 액션을 통해서 골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현재도 간혹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이나 합병증도 존재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상악동 거상술을 하기 위해서는 골 이식제 쪽으로 오는 블러드 서플라이가 풍부해야 하고 본 포밍 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멤브레인을 충분히 들어 올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오스테오톰은 그림에서 오른쪽과 같이 광범위하게 들어올리기는 좀 힘들고 왼쪽처럼 뾰족하게 들어올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른쪽보다 블러드 서플라이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플란트 에이펙스 측으로 충분한 본의 서포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임플란트가 사이너스 내부로 돌출될 수도 있고 내부에서 펑갈 인펙션과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링과 말레팅을 할 때 실제 수술할 때와 방사선 사진상의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사이너스 플로어를 골절하는 과정에서 뜻대로 술식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렛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환자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좀 큽니다. 네. 말렛으로 인한 힘으로 귀의 세반고리관에 있는 이석이 변위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변이가 되면 환자가 가만히 있어도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BPPV의 원인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임플란트 치료 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컨더리 BPPV로 일종의 헤드 트라우마로 유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논문에서는 146명의 환자 중 4명에게서 수술 후 BPPV가 나타난 보고가 있으며 아래 적어둔 환자 2분의 경우는 실제로 저희 의료원에서도 해당 증상으로 탁과 외래를 내원하였던 환자분입니다.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치과계에 소개하고 일반화를 했던 좋은 술식이지만 앞에서 계속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한계나 합병증을 고려할 때 퍼스트 초이스로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현재까지 다양한 기구와 장비를 개발하여 우리는 그 기구를 이용한 술식으로 더 쉽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멤브레인을 찢거나 뚫지 않을 정도의 구조의 드릴, 힘 조절을 할 수 있는 스타퍼 시스템, 가격이 합리적이고 다루기 쉬워야 한다는 등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위한 키트가 가져야 되는 특징들이 다음과 같이 있고 이러한 특징들을 따라 각 회사별로 키트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크레스탈 어프로치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은 다음과 같고 오스템에서 나온 카스키트 사용 애니메이션을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악동 하방을 특별히 고안된 드릴, 리머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은 이 부분은 상악동이 뚫리지 않는다는 것, 특별히 세이프티 엔드, 끝이 뭉툭하게 디자인되어서 멤브레인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그림이고 그 이후에도 스타퍼를 장착한 뎁스 게이지로 충분히 확인한 후에 수압을 이용하여 천천히 막을 거상한 후 고리식과 임플란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면 수압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뺐다가 반복을 하면서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고 있는 모식도입니다. 이제 각 상황별 증례를 통해서 이러한 크레스탈 어프로치 키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악동의 바닥이 비스듬한 경우에 치조정 접근을 해본 케이스입니다. 상악동의 바닥이나 치조정이 항상 평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드릴링을 할 때 일부분만 플로어가 뚫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테이퍼 키트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멤브레인을 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압 거상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은 26세 남한으로 27번, 28번 치아의 우식으로 발치를 진행하였고 7개월 후 신흥에서 나온 사이너스 키트를 이용하고 이종고를 이용하여 상악동 고울 증강술 및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텐트를 이용하여 미리 위치를 확인하였고요. 7mm 스타퍼를 사용했을 때 플로어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수압 거상을 시행한 후 임플란트 식립하였으며 현재 5년 정도 보철물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라테랄 어프로치를 할 때에도 사용해 본 케이스입니다. 57세 여환으로 26번 상실된 상태로 로컬에서 의뢰된 환자입니다. CT상에서 치조정의 높이를 잘 봐야 3mm 미만으로 볼 수 있고 측벽도 굉장히 얇은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압 거상 키트는 크레스탈을 주로 사용하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네오에서 출시한 라테랄 드릴을 이용하여 라테랄 월에 조그맣게 구멍을 형성하고 그 구멍을 통해 수압 거상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라테랄 윈도우 부위에 디태치하기 힘든 멤브레인 부분을 먼저 디태치를 해주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윈도우를 형성하고 라테랄 키트를 이용하여 고리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개 라테랄을 시행할 때 특히 20번 때 구치부를 할 때 시야가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기구가 잘 닿지 않아서 멤브레인이 찢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고자 디태치만 수압 거상으로 하고 통법적으로 나머지 고리식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응용하였습니다. 수술 전 3mm 미만의 치조골에서 12.5부터 13.5mm까지 잘 거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바로 치조정과 측방을 같이 진행한 경우입니다. 57세 남한으로 26번 치아 동요도가 있어서 발치를 시행하였고 6개월 후 상악동 골 증강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 전 스텐트를 제작하였고 식립 위치와 방향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상적이라면 측방 접근을 통해서 고리식을 시행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되지만 이번 환자의 경우 CT를 잘 보시면 버칼 측은 4mm, 팔라탈 측은 2mm 정도의 뼈가 있고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 사이너스 쪽으로 septum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것을 볼 때 팔라탈 쪽으로 멤브레인을 거상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스텐트로 확인했던 계획한 위치의 크레스탈 키트를 먼저 이용하여 플로어까지 도달한 후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수압 거상을 먼저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충분한 고리식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테랄 어프로치를 추가로 시행하였고 고리식을 잘 마무리하고 임플란트 식립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중 촬영된 영상 일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수술할 때 헤드램프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는데 그러다 보니 포커스가 잘 안 맞거나 화질이 좀 좋지 않고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양해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크레스탈을 먼저 접근하고 수압 거상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부분 튜브에서 블러드가 따라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수압 거상을 할 때는 사실 점진적으로 천천히 해야 됩니다. 골이 평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부에 병소가 있을 수도 있고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사이너스 플로어가 관통되지는 않았는지 항상 메지알, 디스탈, 버칼 팔라탈 네 방향으로 뎁스 게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확인할 때는 저희가 드릴링을 할 때 썼던 스타퍼보다 1mm 정도 길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이제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마친 후 라테랄을 추가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스피드 라운드를 버를 통해서 윈도우를 형성하고 있고요. 저렇게 윈도우를 제거하고 나서 고리식을 하는 방향으로 임플란트 식립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이 잘 마무리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임플란트 주변으로 충분한 골 이식제가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환자분도 보철이 완료되어 2년 경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케이스는 제가 3-2번이라고 넘버링을 하였는데 앞 케이스와 같은 술식을 왜 하게 되었냐 하는 이유가 지금 소개하는 케이스에 답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 29세 남한으로 26번 상실 부위에 대한 수복을 위해서 내원하였습니다. 주변 치아가 틸팅된 상태이고 환자의 연령이 아직 젊은 환자라서 교정 치료를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라테랄 어프로치를 이용한 상악동 골 증강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 이제 교정을 완료를 하고 교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임플란트 보철까지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CT를 보시면 팔라탈 쪽에 셉탈본이 존재하고 있고 치조정도 매우 얇고 상악동 바닥도 굉장히 넓으며 상악동 벽도 얇은 상태였습니다. 난이도가 꽤 있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정 치료를 진행하면서 라테랄 어프로치를 이용한 골 증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파노라마에서 보시면 저기 노란 선에 있는 것처럼 만족할 만한 사진으로 보이지만 CT를 찍었을 때 제가 약간 아차 싶었습니다. 상악동이 넓기도 했고 셉탈본 부위에 멤브레인이 찢어질 것이 걱정되어 소극적으로 막을 거상했는데 그로 인해서 팔라탈 측 거상이 거의 되지 않고 고리식제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팔라탈 쪽 본이 모자란 상태가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합치와 그리고 보철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오른쪽 엑스레이처럼 저런 식으로 뼈가 있는 쪽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선 6개월을 기다리면서 교정을 진행하였고요. 이상적인 임플란트 위치를 스텐트를 이용하여 한 번 더 확인하고 크레스탈 키트를 이용해서 수압 거상을 하면서 임플란트 식랩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넉넉한 수준은 아니지만 임플란트 주위로 골이 위치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고리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현재 2년 정도 경과 관찰 중입니다. 이 이식된 뼈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로 해결했어야 하는 좀 답답한 케이스를 합병증 없이 추가적인 고리식과 임플란트를 크레스탈 어프로치와 수압 거상을 통해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끄러운 케이스가 있었기에 제가 앞서 소개했던 케이스처럼 좀 더 예지성 있고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 크레스탈과 라테랄을 같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사실 많은 임상가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고 따라하고 있으며 그 방법과 개념도 매우 다양합니다. 계속 기구는 개발되고 기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상악동 거상술과 같은 수술들을 처음 접하게 되면 누구나 걱정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와 같이
저 또한 준비를 많이 하고도 뜻대로 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도 큰 케이스를 만나게 되면 저 또한 공부도 많이 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서 수술에 임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정확한 지식과 개념이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수술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준비가 되셨다면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크레스탈 어프로치는 기구의 역할이 절반 이상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구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적응증에 맞춰 쓴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재 병원에서 상악동 거상술을 위해서 크레스탈 2종류, 라테랄 3종류 정도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쓰거나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이 무조건 100점짜리 정답이고 이렇게만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술식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 지금 가지고 계신 기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쉽고 안전하게 고민이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는 진료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돼서 오늘 이 방법 하나를 소개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했던 술식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한 6, 7년 전부터 많은 학회에서 발표하고 논문도 게재하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그 술식들의 예우를 보고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이제 좀 더 빨라지고 정확해진 덕분에 이번 세미나에서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